오늘 그할 리뷰 1148회 손편지와 데스노트라고 합니다. 부부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2018년 3월 사건이고요. 9개월 만인 2018년 12월에 방송이 됐네요. 모르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방송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건인데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고 편집이나 구성 보면서 어떤 방송이었는지 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간, 캠핑장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투숙객들. 일단 시작부터 의미심장하네요. 자, 출동한 소방관의 이야기인데 보자. 남자분은 입구 쪽 바닥에 바르게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여자분은 안쪽 침대 쪽에 바르게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일단 두 분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남자는 불규칙한 호흡을 하는 상태였고요. 여자분은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미 숨진 여성 119가 발견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약 3시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7시간 뒤 사망합니다. 이제 경찰 차례인데 일단 저희가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범죄 타살 혐의점이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 옷에서도 뭐 뒤지거나 외부 물색 흔적 일절 없고요. 깔끔하게 검은색 트레이닝복 위아래로 입은 상태에서 잠든 듯한 그런 자세였어요.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방 한쪽에서 전소된 번개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종결했어요. 두 사람의 사망 시각에 그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유성호 교수는 일산화탄소는 CO2기 때문에 O2 산소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좀 더 뜨고 공중에 뜨게 되면 밀도라는 건 얼마나 많은 일산화탄소가 있느냐 봤을 때는 미세하지만 분명히 위쪽과 아래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소가 조금이라도 공급될 수 있는 상태가 어디 쪽이 가깝냐에 따라 살아있고 죽은 것의 명암이 갈리기도 합니다. 높이가 있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7시간이 발생한 게 아니냐 분석은 되는데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닥에 누워있던 남성보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를 더 많이 마셨고 출입문 쪽에 가깝게 누운 남성은 문틈으로 유입되는 산소를 통해 사망 시각이 늦어졌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사망한 이들이 올해로 결혼 4년 된 부부입니다. 부부 동반 자살로 일단은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죠? 제목을 봤을 때는. 양현우, 강수림. 이혼 후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워온 아내 수림씨. 평생 혼자 살겠다 했던 그녀가 현우씨를 만난 건 4년 전. 당시 현우씨 역시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각자 이혼 경력이 있고 자식도 있는 상태, 보호자인 상태에서 어른들이 합치니까 애들도 이제 가족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 현우 씨의 형이에요. 양현우 씨 친형이 112 신고해서 현우 씨 전화기 위치 추적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지국이 무주 구천동 쪽으로 확인돼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저희 전북지방경찰청으로 공조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가족은 왜 다급하게 신고를 했던 거냐? 이제 가족이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요.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오빠 큰일 났다. 왜 그래? 뭔 얘기야? 그랬더니 자라람씨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망 당일 밤 신우이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수림씨. 언니 죄송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좀 급하게 문자를 보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했는지가 올바른 의사 전달이잖아, 문장이, 구성이.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했는데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좀 어색하잖아요.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밤 11시 29분에 왔어요, 이 문자가. 두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불길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밤 11시 29분, 구급대원이 시신을 발견한 건 12시 32분, 아내 수림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9시 반입니다. 죽은 뒤 전송된 문자야, 이게. 발신 시간을 지정해둔 예약 문자로 확인이 됐어요. 미리 결단하고 차분히 준비한 듯 보입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유서도 나왔어요. 부부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거냐. 1년 전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해결할 힘이 없다는 내용이래.
근데 현우 씨가 쓴 3장짜리 유서 끝에는 추신으로 붙인 특이한 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이런 선택을 하지만 죽어서라도 끝까지 꼭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원한을 갖고 있네요, 누군가한테. 저주의 말입니다. 받는 사람은 장씨라는 사람이에요. 현우 씨의 누나가 수림 씨 차 조수석에서 발견한 또 다른 유서도 있는데 피고인 누구, 무언의 살인자, 가정파탄자, 어떤 사람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 어떤 벌 다 받을 테니 괴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내용을 썼네요. 수림 씨가 쓴 4장의 편지에는 무언의 살인자, 가정파탄자, 그 어떤 벌도 받을 테니 괴롭게 달라,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처를 줬대요. 부부가 2번에 걸쳐 지목한 그의 정체는 대체 뭘까? 부부의 지인들은 유서에 등장한 장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남자죠. 부부 중에 남편 양현우 씨 지인입니다. 장씨라는 사람은요, 양현우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요. 자란 환경이 그 둘은 가까이 지냈으니까요. 남들이 항상 둘은 바늘이랑 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이예요. 현우 씨와 장 씨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30년 지기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결혼 뒤에도 부부끼리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동업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고 현우 씨 부부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이가 멀어졌대. 그렇게 이사하고 4개월 뒤 현우 씨 입에서 장 씨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자식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형이 외국 간 사이에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장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근데 장 씨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4월 수림 씨는 성폭행 혐의로 장 씨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장 씨는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장 씨 지인인데 이분은 성폭행은 막 당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적인 게 아니냐. 시작은 뭐 이렇게 만났지만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장씨 지인들은 장씨 편. 현우 씨가 집을 비운 5일 사이 아내 수림 씨와 장 씨가 몇 차례에 걸쳐 함께 커피숍을 가거나 식사하고 모텔에 투숙한 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이 있었다는 수림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장 씨, 정반대로 엇갈리는 수림 씨와 장 씨의 주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왜 만났냐? 시작부터 중요하죠. 지난해 4월 10일 남편 현우 씨가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그날 오후 남편 현우 씨 친구 장 씨가, 이 문제의 남자 장 씨가 수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서 수림 씨의 진술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부부가 어느 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어, 자살처럼 보이긴 해. 근데 이게 어느 날 대뜸 벌어져가지고 장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생겼다. 그래서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에요. 수림 씨의 그 당시 진술입니다. 장 씨가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재수 씨에게 진심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요. 남편도 없는데 둘이 만나기 뭐해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심으로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만났어요. 장 씨가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다고 수림 씨가 진술했어요. 밤 10시 40분경 그녀는 만나자는 장 씨 요구에 못 이겨 집 근처 커피숍을 갑니다. 무슨 말 하려는 건지 궁금했는데 자리를 잡고 앉더니 장 씨가 누군가랑 큰 소리로 통화를 해요. 여기에 관련된 수림 씨의 두 번째 진술. 장 씨가 저에게 진실을 알려줄 테니까 놀라지 마라. 현우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 양현우 지인, 형수가 얘기하는 거는 장 씨가 현우 형의 과거흠을 얘기한 거죠. 사생아도 있다 그러고 다른 여자가 있다느니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당황하며 커피숍 밖으로 나온 수림 씨에게 자기 차를 타자고 요구했대. 뒷좌석에 타자 지인들과 위협적인 통화를 했답니다. 요 진술이 세 번째고요. 어떤 선배라는 사람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지금 손에 낫을 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후배에게 전화해서 내가 현우 연장 놓으라 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니까 그 후배가 제가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수림 씨는 차 안에서 장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폭행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인데 진술이 잘 봐 이게 진실이야 라고 소리치며 다짜고짜 제 왼쪽 뺨을 때리더니 머리를 때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반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 씨는 수림 씨의 진술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해요. 장 씨가 직접 하는 말은 아니고 장 씨의 지인이 하는 말입니다. 현우도 없는데 너 뭐 한다고 현우 아내 만났냐? 그랬더니 장 씨가 현우 아내 만나서 내 아내랑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더니 현우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이혼하고 싶대요. 완전 달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어. 만난 자리에서 수림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이에 장씨가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얘기로 현우씨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생활 얘기를 들은 수림씨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살짝 쳤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게 장씨의 입장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 차이일 수는 있다고 쳐. 그래 좋아. 그럼 정작 중요한 건 이거지. 근데 왜 모텔까지 가? 장씨는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 날부터 수림씨와 연락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까워졌고 나흘 뒤 하비아의 성관계도 있었다는 게 장씨의 주장. 자, 또 다른 장씨 지인인데 여자도 그런 마음이 애한테 있었고 장씨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왜? 없으면 둘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거기를. 이거는 서로 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행이냐 이거야 이게. 반면 수림씨는 장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진술이에요. 너 딸들하고 잘 지내고 싶지? 내 말 잘 들으면 네 남편은 해치지 않아. 너 어디를 가든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위치를 알려줘 라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거부하면 가족을 해칠까봐 장씨 말에 저항을 못했대요. 그 형수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협박해서요. 자꾸 안 그러면 집에 올라간다. 남편 없는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자는 애들한테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일까봐 내려갔을 것 같아요. 4월 14일 모텔 들어가 맥주 마시자는 요구도 장씨가 먼저 해왔대요. 이 부분에 수림씨 여섯 번째 진술. 제가 싫다고 했더니 장씨가 화내면서 나 못 믿냐 맥주만 마신다고 소리쳤습니다. 장씨와 같이 객실에 들어갔어요. 수림씨는 빨리 나오기 위해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팔을 잡아서 침대로 집어 던졌어요.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니까 저를 강간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했다는 수림씨는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림씨와 장씨를 불러 조사했어요. 여기까지의 진술 내용들이 이 신고로 했던 거겠죠. 경찰하고 검찰 측에서는 확실히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편 친구하고 5일 만에 빠져가지고 그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있을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보면 열에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도 호감 갖고 있었다면 뭐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게 아니었고요. 남편끼리 아는 사이에서 갑자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저희는 그런 걸 의심했어요. 경찰은 5일 만에 연인 관계가 됐다는 장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요. 7개월 뒤 피고인 장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림씨가 장씨와의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봐 강간당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림씨도 지금 같이 놀아난 건데 남편에게 좀 뭐 들키고 혹시나 장씨가 또 이걸 가지고 너 네 남편한테 말한다 이런 협박을 해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그냥 당한 거다라고 남편에게 밝힌 게 아니었을까 그런 판결인 거예요. 무죄 판결에 큰 역할을 한 건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대요. 재판부는 수림씨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에 장씨, 지인, 모텔 가서 만약 강제로 갔었으면 끌고 갔거나 아니면 뭐 먼저 올라가게 했거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CCTV로 인해서 무죄를 받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성폭행 위험이 있었다면 이걸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수림씨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림씨는 출장 중인 남편에게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 30분 뒤 장씨를 만나 모텔로 향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자의 어떤 시간대에 맞는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장 씨랑 수림 씨는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남편에게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메시지 보내고 30분간 나갈 준비를 했다고도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네요. 재판부는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에게 성폭행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장 씨 지인, 지금 진술은 신고한 수림 씨 이야기만 들었고 장 씨의 입장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 지인들 말만 듣고 있어요. 당사자 취재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싶네, 취재할 때. 자, 봅시다. 나이가 성숙한 40대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기분,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 들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요, 서로 정말 싫으면 안 들어가지, 완전히 폭행하지 않았으면 이건 다 아는 사이에 합의하에 들어갔을 것 같아. 1심 판결 무죄로 나오자 다시 항소를 해요. 부부가. 2심 공판이 근데 시작되고 3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2심 공판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 이 공판 시작이라는 게 심리가 열렸던 거긴 한 건지도 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통지서만 보내는 거죠. 날짜 잡혔다. 그리고 아직 심리 전 통지서만 받고 3일 뒤에 죽었을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데 정확한 설명이 좀 없어요. 여기 지금. 지난 5월 수림씨 부부가 없이 항소심이 열렸어. 죽었으니까. 근데 1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씨 무죄네요. 판결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부부 사망 7개월 만인 지난 10월 대법원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뭔가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다는 거겠죠.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한 취재 중 걸려온 한 통의 제보전화. 현우 씨의 친구이자 그의 아내 수림 씨의 성폭행 혐의 피고인인 장 씨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거예요. 인터뷰가 안 돼서 지인들만 만나고 다녔어, 취재진이. 근데 갑자기 장 씨가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근데 교도소 측에서 장 씨의 면회는 또 거절하고 있어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인터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수감 중인 그를 대신해 장 씨와 같은 수용소에서 지냈다는 그의 지인을 만나 장 씨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더라고요. 억울하니까. 이미 1심 판결을 법원에서 무죄로 받고 넘어오셨고요, 교도소로. 그래서 항소심 준비하면서 저희한테 사건 보여주면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 객관적으로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장 씨에게 남아있다는 분노와 억울함의 정체는 뭘까? 장 씨는 부부의 사망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뉴스로 봤어요. 엄청 충격받더라고요. 슬픈 거 반, 억울한 거 반, 진짜 왜 죽었는지 의문이고 이해가 안 간대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얘네가 대체 왜 죽냐 이런 거죠. 이걸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걸 바로 느끼셨어요, 그분이. TV로 접한 중마고우 부부의 죽음에 장 씨는 슬픔과 억울함을 느꼈대요. 장 씨가 진짜 결백하는 거면 이건 당연한 거죠, 반응이. 1심, 2심에서 무죄 받은 이유는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는 없다고 보는데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남편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었다는데 남편에게 메시지로 자고 있을 테니까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보낸 것도 그 여자였고요. 협박당했다면 진짜 휴대전화를 못 만지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직접 휴대전화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자체가 성립되려면 폭행당한 상처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고요. 확실히 좀 장 씨를 그냥 범죄자라고만 지금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들만 들어봤을 때. 제작진이 만난 장 씨의 지인들은 현우 씨 부부의 죽음이 대법원 선고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심까지도 무죄였는데 부부가 죽어버리니까 대법원에서 죽을 정도야? 그러면 좀 다시 봐야겠는데? 그래서 파기환송한 거죠. 교도소에 있는 장 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17장에 걸친 주장입니다. 그럼 일단 이 17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17장의 편지를 쓴다는 거는 진짜 엄청 억울하다는 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그는 수림 씨를 협박한 적, 남편 현우 씨와 딸들을 해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적혀있대요. 장 씨의 편지, 남편에게 연장 놓는다고 얘기하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으면 남편에게 무조건 알렸거나 제3자에게 알렸든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뺨과 머리를 때린 의혹,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톡 건드린 게 전부래요. 근데 톡 건드릴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이가 안 좋아진 오래된 친구의 아내잖아. 톡 건드릴 수가 있는 정도의 친밀감이 이게 형성이 되나? 며칠 사이에? 이거는 좀 진짜 의심되는 무슨 상황이었길래 대체. 자, 두 번째. 제가 사생활 얘기를 했고요. 정신 차리라고 톡 건든 건 있지만 머리통과 뺨을 때리고 협박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협박 때문에 모텔에 가게 됐다는 수림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해요. 강수림이 맥주 먹자고 해서요. 제가 그럼 모텔 가서 먹자고 했고요. 강수림이 저한테 와서 스킨십 하다가 이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수림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그녀가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결과 일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대.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잘 살펴보고 판결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억울함을 전달했어요. 폭행과 협박이 진짜 없던 거냐? 아내 수림씨는 피고인 장씨로부터 줄곧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 누구 말이 사실인가 이게 밝혀지나? 피고인 장씨와 수림씨가 들렀다는 커피숍을 가봤어요. 여자분은 그 남자랑은 처음 왔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 다른 분이랑 여기에 자주 왔었거든요. 혹시 당시 분위기 어떻는지 기억나세요? 남자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휴대전화 스피커폰 해놓고 누구랑 대화 중인데 계속 소리 지르더라고요. 종업원은 평소 단골이었다는 수림씨가 그날따라 처음 보는 남자랑 같이 왔대요. 장씨지. 카페 안에서 장씨는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남자분이 화내고 여자분은 어떠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수림씨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이 장씨가 전화통화했던 사람은 누굴까? 수림씨는 자기 유서에 당시 장씨가 통화했던 사람의 이름을 남겨놨습니다. 정씨라는 사람이에요. 장씨가 자기를 성폭행했는데 다 사실 알면서도 장씨 편에서 진술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이 사람을 통화 시도합니다. 네, 선생님, 장씨가 스피커폰 통화하면서요, 선생님이랑 통화한 내용을 강수림씨한테 들려줬다고 하던데요. 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요. 수림씨 남편 현우씨 관련된 통화 내용이 아니었나요? 예. 근데 왜 수림씨는 유서에다가 선생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을까요? 유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뭐 보지도 못하고 모르겠는데 왜 제 이름이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수림씨는 경찰에서 진술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한 명. 장씨가 당시 통화로 수림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낫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전화, 그 사람인데요. 장씨의 선배라는 사람인데 현직 경찰이야. 저기 혹시 형사님 작년 4월 10일에 장씨랑 통화한 적 있으세요? 그것 관련해서는 자다가 잠깐 전화가 왔었어요. 밤에 잠결에 뭐라고 그래서 술 먹었냐? 그러고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끄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그거예요. 술에 취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술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씨가 내가 지금 낫을 들고 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말을 잘 이해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밤 통화한 건 맞지만 장씨가 취한 듯 횡설수설하는 통에 내용을 다 듣지 않고 통화를 끊었대요. 그날의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장씨의 지인들. 근데 그날 수림씨보다 몇 시간 전 장씨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배네요. 돈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돈 갖고 와라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드냐고. 며칠 사이에 1억 만들고 몇 천만 원을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후배들을 폭행해가지고 이 새끼가 빵에 갔던 거예요.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하라고 반강제로 협박을 했나 보네. 근데 돈이 절대 안 나온다니까 때렸어.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커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오른손으로 뺨을 3번 때렸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인대요. 현재 장씨가 수감되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그날따라 그가 이상했다고 입을 모으는 폭행 피해자들. 장씨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그가 기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림씨 또한 장씨와 함께 있던 상황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진술해요. 자, 수림씨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씨가 엄청 흥분해서 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림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면
그날 그녀가 장 씨를 보면서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까? 심했겠죠. 자, 여기서 1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 씨가 이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면은 애초에 얘는 지금 성폭행까지 시도할 목적으로 접근해 온 거야. 수림 씨 남편이 해외에 나간 기회를 틈타서. 그래서 그날이야, 커피숍에 간 날이 작정했어. 그 전에 후배들을 일부러 폭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에 대한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후배들의 폭행으로 빵에 가겠다. 그게 죄질이 좀 덜하긴 하니까. 그런 상황일까요? 근데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른다고? 이건 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2부에 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48회 손편지와 데스노트. 데스노트가 이제 부부의 유서에 써있던 그 장씨의 이름인 건가 보다. 그런 식의 표현인가 보네. 부부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이제 2부 볼 차례입니다. 자, 1부에서 마지막에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후배들을 폭행했다 그 전에. 이상해 보이는 정도의 행동이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투자 권유, 강요 이런 게 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그날 이상해 보였다는데 이 장씨라는 사람에 대한 감춰진 내막이 있었다면 여기서 밝혀지는 건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보자. 김태경 씨라고 교수님인데 우석대 상담심리학 교수님이시네요. 아이들이나 남편 언급해가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해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당시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사표현을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고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보고 여러 각도에서 아무리 봐도 피해자가 느꼈을 법한 공포, 두려움의 크기는 매우 커 보여요. 그렇다면 그날 장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 이수정 교수도 나오네요. 장씨는 지금 이 여성에게 호감이 있던 걸로 보여요.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서 어떻게든 피해자 부부를 관계를 갈라놓고 그 틈에 자기가 끼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박을 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1차적으로 제3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간 겁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장씨와 수림씨가 불륜 관계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텔 주차장의 CCTV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수림씨가 장씨를 따라 반항이나 저항 없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도 CCTV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석이 달랐어요. 수림씨가 장씨를 따라 들어간 건 맞지만 두 사람이 다정한 연인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륜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성폭력 위기센터의 변호사. 1심이나 2심에서는 거부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에 중점을 뒀고요. 다만 대법원은 같은 화면이라도 팔짱을 끼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각자 따로 들어간 거고 맥주 한 잔만 마시고 나오자고 해서 들어간 건데 따라 들어간 것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없었다고 1심, 2심은 봤던 거죠. 원심은 수림씨가 모텔에서 도망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후에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서 나간 건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까지 등장한 이상 피해자가 수림씨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쪽에 의견을 내려고 이분을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씨 지인, 내가 여자예요. 성폭행 당했어. 차에 타. 성폭행 당했으면 집에 그냥 걸어가지 차에 탈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차에 어떻게 타요? 그냥 가버리든지 아니면 뒷좌석에 타든지. 근데 앞좌석에 그냥 버젓이 타요. 이것도 수림씨를 좀 말을 다 믿을 수는 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여자야. 성폭행을 당할 위기야. 남자가 막 달려들고 있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근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무슨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협박을 당하고 있다 한들 남편에게 협박 내용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인데 수림씨는 뭐 때문에 이럴 수 있냐는 거야. 그게 CCTV뿐만이 아니라 차에도 탔다잖아. 모텔을 들어간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진 않아 보여요.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딸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압도당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당장 신고해서 빵에 들어갈 정도로 돼봐야 1, 2년 사이일 거고 그죠? 그러면 그 틈에 나와서 1년 얘를 집어넣어서 뭐해 1, 2년을. 우리 가족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뭐 이해는 되죠.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장 씨가 범인이다 아니다를 확실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네요. 왜냐면 이게 확실한 물증이 없고 하니까. 자, 계속 봅시다. 변호사인데요. 피해자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관계적인 요인이나 또는 기질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공포에 질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대법원 판례는 결국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림 씨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채 몇 차례 걸쳐 장 씨를 만나고 모텔까지 간 거,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거 모두 장 씨가 가족을 해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행동. 이러면 이해가 또 되긴 합니다. 자, 계속 이분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소위 사람들이 보통의 정신 상태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던 건 최대한 달래서 모텔에 가서 맥주만 먹고 나오는 것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비난하면 피해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좀 뭔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 여자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외국 갔다 왔는데 아내가 가족 협박한다고 성관계에 응한 거야. 이건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남편도 속이 썩었겠네. 그러면서 뭐 대화하고 알다 보니까 상황 정황들을 남편도 이제 인지했지. 아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그동안 시달리다가 마지못해 그나마 옳은 선택을 애들 생각해서 나 생각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소하면서 처벌 진행을 해봤는데 무죄가 나왔네. 억울해 죽겠는 거지.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피고인 장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부부의 사망에 대해서도 자신을 배제한 채 밖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변호사는 뭐 만나지 못한 건가? 이미 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의무가 없으니까 뭐 응하지 않은 건가? 그런 건 없나요? 장 씨 편에서 말을 하는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가 크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얼굴 내놓고. 장 씨의 지인들은 현우 씨 부부가 삶을 포기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 뭐가 또 있구나. 그래. 자, 장 씨 지인 얘기 또 들어봅니다. 양현우의 빚이 7억이래요. 7억이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요? 네, 그분들도 다 조사를 받았대요. 검찰 조사인지 경찰 조사인지 받았대요. 하지만 제작진은 앞서 부부가 두 딸의 양육비로 써달라며 재산 내역과 이를 처분할 방법을 유서에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요. 부부의 채무는 사실일까? 가족을 만난 건가? 현우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경찰에다가 채권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최소 7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유, 가족들한테 쫓아와서 돈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은 이 비극이 둘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양현우 씨 지인인데요. 서로 동업을 하면서 다툼이 좀 있었고 장 씨라는 사람은 현우한테 자기가 잘못한 걸 무릎 꿇고 인정하고 그랬대요. 무릎 꿇고 사과를 했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장 씨가. 그리고 이게 또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싫었을 거예요. 장 씨 입장에서는 현우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만하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좀 원만해지나 싶었는데 바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릎을 왜 꿇었을까? 그러니까 뭐 장 씨가 그렇게 해야만 고소나 소송 안 당하고 넘어갈 정도의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현우 씨, 이 죽은 수림 씨의 남편이 엄청 막 못살게 굴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넘어갈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어쨌든 무릎 꿇은 일로 이 장 씨라는 사람은 앙심을 품게 된 것 같아. 사과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그걸 또 주변에 알려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앙심을 품었다. 제작진은 동네 주민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둘 다 아는 사람이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장 씨가 나한테도 그랬었어. 2000년 초반일 때인데 친구하고 양현우하고 각자 결혼하기 전에 둘이 연인 관계였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왜 연락이 안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틈에 장 씨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만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가 모텔이다. 그리고 거기서 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예전에도 장씨는 현우씨 연인에게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 아, 장씨 이 새끼 그러면은 수상하네 이거 진짜. 같은 수법을 쓰고 있네. 장씨가 제가 알기론 술을 못하는 걸로 알거든요. 이 친구도 못해. 그러니까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술을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근데 친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뛰쳐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수림씨가 뭐 거짓 미투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수림씨도 뭐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해놓고 들킬까봐 남편한테 성폭행했다고 거짓말 하다가 죽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미 방송을 만들어냈잖아. 모든 취재 끝나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확실히 생긴 거죠. 장씨 충분히 의심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편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난 처음 보잖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수림씨에게도 이상한 부분은 초반에 있었어. 왜? 그 알은 이거를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나고 알고 난 채로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좀 이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이상해 보여, 나도 장씨. 자, 이 얘기가 사실인지 해당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예전에 남자친구와 연락 안 될 때 장씨가 연락 와서 할 얘기 있다 이러고서는 모텔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모텔에 데려간 적이 있었나요? 누가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딱히 말씀드릴 거 없어요. 더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씨에 대한 소문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사건에 대해 취재하던 중 제작진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개의 음성 파일을 받습니다. 아, 이거 뭐야? 성폭행 사건 이후 장씨 지인과의 통화 음성. 누구랑 통화하는 거죠? 장씨가 아는 사람. 형은 현우 재수씨가 그렇게 뒤통수 때릴지 몰랐어 빨리. 형이 일부러 이 상황을 다 만든 거야. 형이 진 거 같냐? 그러니까 현우는 얻은 게 뭐야? 없어. 마누라 잃고 친구도 잃고 형이 돈으로 돈을 먹는 걸 보여줄게. 이게 형 스타일이다. 아 씨발 이 새끼 범인이야. 이게 형 스타일이다 라는 거들먹거리는 상황에서 이 새끼는 범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적인 뭐 효력은 없는 거지만. 이 사업은 몇 년 있으면 20억 된다. 양현우는 아웃이다. 이건 머릿속에 있던 거였으니까 잘못될 게 없어. 이 새끼네. 자기를 스스로 이제 형이라고 하면서 형은 말이야. 존나 꼴 같지 않네 진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 사이에 벌어진 사건.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무렵 동네 주민 사이에는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지역 사람들한테 문자로 자기는 현우 아내와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집니다 하면서 문자를 여기저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제 현우 형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쪽 저쪽 막 전화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문자를 뭐 한두 명한테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선후배들이 받고 나서 뭐 또 연락이 더 와가지고 물어보고 이랬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장씨예요. 사건 발생 4개월 뒤 수림씨는 아내로 그리고 두 딸의 엄마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무죄가 나오면서 주위에서 다 놀랐거든요. 그걸 재판부에선 합의로 본 거잖아. 합의하에 성관계. 1심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돌던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돼가는 듯 보였습니다. 불륜이다 둘이. 바람이 난 거다. 이 시각인 거죠. 그 무렵부터 수림씨가 사람들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얘가 차를 타고 다니면 다 아니까 뭐 어디 가더라. 내가 아무데나 못 다니겠어. 너무 다 알아서. 아, 수군거리는구나. 남편이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에 항상 어디 산 같은데 자꾸 일부러 더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사건 직후 수림씨의 심리상태 어땠을까? 당시 상담 기록에는 수림씨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느끼거나 장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심지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 초반부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 한들 일부에서는 장씨가 의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보여주네. 이런 편집을 했네. 끝까지 보게 하려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 같이 여행을 다녔지만 남편 현우씨 역시 같이 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새벽 수림씨의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이분인데 4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그러니까 수림씨 딸에게서 전화가 왔네. 아, 무슨 일이, 이 시간에 전화 오면 거의 뭐 무슨 일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 생겼구나 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실종 신고 전화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한 결과 수림씨는 집에서 5분 거리 공터에 차 세워두고 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수림씨가 무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나흘 전이에요. 약물 과다 복용했고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됩니다. 자살 시도를 이미 했구나. 그러면은 그 초반부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건 부부 동반 자살이 맞는 건가요? 타살까지는 아닌 거고, 왜냐면 이분이 이미 뭐 뒤에 더 봐야겠지만 이미 이제 시도를 한번 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친구들도 수림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몰랐대. 수림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건에 대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차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날 수림씨는 어머니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자살 징후네.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말에 엄마가 내심 걱정을 했다. 답이 없어서 계속 또 전화했더니 우리 딸이 받아요. 우리 딸의 목소리가 밝았거든요. 내가 괜한 걱정했구나. 토요일 날은 애들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랬어요. 딸 부부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토요일 새벽 어머니의 전화가 울리죠. 누구냐고 했더니 무주라고 해요. 우리 딸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사위는 어디 있냐고 했더니 같이 그렇게 잘못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목숨을 끊은 캠핑장. 4년 전 부부가 그렇구나. 남편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진짜 참을 수가 없었구나. 남편이 아내 진짜 많이 좋아했네. 첫날 밤을 보낸 곳이고 그 후로도 자주 올 만큼 여길 좋아했다. 차 안에서 두 번째 자살 시도한 뒤에 치료받고 퇴원한 다음 날 부부는 이곳을 다시 찾았어요. 사장님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 심각한 표정은 안 보였고 웃으면서 서글서글하게 왔고 또 두 사람 지내는 동안 좋아 보였다고. 이거 이제 뭐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많이 봤지만 전형적인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의 상태죠. 우울해 보이지가 않아. 유서에 남긴 말처럼 부부는 처음 시작한 곳에서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래. 이 장씨가 이 새끼가 이 시벌 새끼네요. 이런 개. 이런 새끼를 이제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빠따로 후드려 갈겨야 되는데. 야, 이거네. 장씨가 이미 경험이 좀 있잖아,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술 먹이고 성폭행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 경험으로. 그러니까 뭐 협박부터 해가면서 애 얘기 꺼내고 막 이러면서 위압감 주고 괜히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리고 모텔로 가서 술 먹자고 하고. 장씨의 계획 중에 이 여자가 자기 발로 들어오는 게 잘 찍히도록 일부러 좀 계산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장씨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목격자도 전혀 없고 성범죄는 물증 확보가 또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씨의 좀 나름의 이 새끼가 노하우가 있는 거야. 아예 초반부에 좀 많이 헷갈렸어. 중립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네요. 채팅창 보면서 좀 싸했거든요. 그 아래 편집 방향이 이랬으니까. 모르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감정 넣지 않고 보려고 하면은 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아래 편집 방식이 이랬던 겁니다. 취재 다 끝내고 방향성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야. 장씨 의심스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장씨 이 새끼는 그럼 그 뭐 폭행으로는 풀려났고 뭐 멀쩡히 사는 거야? 만나지도 않잖아. 지금 취재진 만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죠? 이거 뭐 후속 취재도 할 일이 없을 거고 무죄로 끝난 거네요. 존나 짜증난다. 처음에 이제 이 동반 사망 이거 봤을 때는 살해당한 건가? 그리고 뭐 질식으로 현장을 좀 만들어냈나?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알이 좀 많이 꼬았다. 사람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랬었나? 편집이 좋았고 좀 그 구성, 진행 방식이 초반부에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고 후반부에 장씨라고 찍지는 않아. 찍지는 않지만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보이도록. 그리고 그만큼의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속상하네. 그런 사건이네요. 구성은 좋았고 편집도 좋았고 내용 전개 잘 짜임새 있게 만든 편이긴 한데 내용이 속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뭐든지 간에. 그래,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할 리뷰 1148회였고요. 제목이 손편지와 데스노트. 부부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라는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리뷰해 보겠습니다.